고결이 낡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숫자들 그냥 치수가 아니었어요. 마주 앉은 좋은 애가 숨을 삼켰습니다. 팀장님, 그럼 아버님이 이걸 일부러 남기신 거란 말이에요? 좌표가 가리킨 창고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의 손전등 불빛이 녹슨 캐비닛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장부 한 권이 25년 동안 강수그룹이 덮어온 진실을 통째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한수철은 세상을 뜨기 전 대체 무엇을 미리 숨겨두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장부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강수그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파양을 선언한 밤, 고결은 새로 얻은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는 이삿짐도 채 풀지 못한 상자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어둠 속에서 고결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 25년을 아들로 살아온 그 집의 파양이라는 마침표를 찍고 나온 참입니다. 후련할 줄 알았던 마음은 어째서인지 텅 빈 자리처럼 허전하기만 합니다. 고결은 쌓인 상자들 가운데에서 유독 손때가 묻은 낡은 상자 하나를 무릎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이 남긴 유품 상자입니다. 뚜껑을 여니 오래된 종이 냄새와 새 냄새가 함께 배어 나옵니다. 상자 안에는 손바닥만 한 낡은 무전기와 누렇게 바랜 설계도 한 장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몇 번이고 열어보았던 물건입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집어들어 손끝으로 겉면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이어 설계도를 펼쳐 접힌 자국을 조심스레 손바닥으로 눌러 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빛이 지난날과 다릅니다. 파양을 결심하고 나서 고결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친아버지에 대한 물음이 더 크고 또렷하게 자라났습니다. 이제 자신을 붙들던 그 집안의 이름을 내려놓았으니 남은 것은 오직 아버지가 남긴 이 몇 가지 물건뿐입니다. 고결은 낮게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저한테 뭘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7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이후 고결은 답 없는 물음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통째로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물건들 어딘가에 아직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남아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손끝을 붙잡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 밤을 위해 이것들을 남겨둔 것처럼 말입니다. 고결은 상자를 밀어두지 못했습니다. 무전기와 설계도를 나란히 책상 위에 펼쳐놓고 스탠드 하나만 밝힌 채 오래 잊고 있던 아버지의 흔적을 다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고결은 무전기의 낡은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보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기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결은 귀를 바짝 대어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이 무전기로 어린 고결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결아, 아빠 여기 있다, 어디 있게. 지지직거리던 그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25년을 건너 귓가에 아련히 되살아납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물건들을 그냥 남긴 것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집니다. 무언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입니다. 그렇게 고결의 길고 긴 밤이 조용히 열립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설계도를 들여다보던 고결의 눈이 문득 여백에 멈췄습니다. 도면 한쪽 귀퉁이에 연필로 무심히 적어둔 것 같은 작은 숫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결은 이 숫자를 그저 건물의 치수를 적어둔 표기인 줄만 알고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수십 번 펼쳐본 도면인데도 오늘에야 그 숫자가 눈에 걸립니다. 배열이 어딘가 규칙적이면서도 보통의 치수라 하기엔 자릿수가 어긋나 있습니다. 고결은 손끝으로 그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건물의 길이나 높이를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다시 집어들어 그 겉면을 불빛에 바짝 대고 살폈습니다. 오래된 몸체에는 세월에 다른 낡은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장식인 줄 알았던 눈금입니다. 그런데 그 눈금과 설계도 여백의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는 순간 고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겹쳐 보입니다. 무전기 눈금의 간격과 설계도 숫자의 간격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고결은 종이를 불빛에 더 바짝 당기고 두 눈을 좁혔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일까? 숫자의 배열과 눈금의 위치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어긋났다면 우연이라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긋난 데가 없습니다. 고결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강수토권 설계팀에서 도면을 그리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오릅니다.
숫자를 다루는데 누구보다 밝고 꼼꼼하던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굳이 도면 여백에 무전기 눈금과 짝이 맞는 숫자를 남겨두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둘을 함께 봐야만 풀리도록 일부러 나누어 숨겨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고결은 손에서 종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전기와 설계도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두 물건이 마치 하나의 약속처럼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신호가 25년의 긴 침묵을 지나 이제야 겨우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고결은 문득 아버지가 왜 하필 이 두 물건만을 남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 하나, 설계도 한 장. 따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유품이지만 함께 놓으면 하나의 암호가 됩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이렇게 조각내어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를 빼앗아 가더라도 나머지 하나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 치밀함 뒤에는 그만큼 절박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쫓기고 두려웠으면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조차 이렇게 숨겨두어야 했을까. 고결은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랍에서 백지 한 장을 끌어당겼습니다. 고결은 백지 위에 숫자들을 하나하나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 여백의 숫자를 무전기 눈금의 순서대로 다시 배열해 봅니다. 처음엔 손이 더뎠습니다. 어느 숫자를 앞에 두어야 할지 어느 것을 뒤에 붙여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지웠다 다시 쓰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몇 줄을 옮겨 적자 흐릿하던 규칙이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숫자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이 눈금의 마디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자 고결의 손끝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숫자를 순서대로 이어붙이니 뜻밖에도 하나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좌표입니다.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숫자처럼 앞자리와 뒷자리가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고결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고결은 자신도 모르게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미리 숨겨두신 거예요? 세상을 뜨기 전 아버지는 이미 무언가를 이 좌표가 가리키는 곳에 감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아무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무전기와 설계도에 나누어 숨겨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믿는 아들만이 언젠가 풀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25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암호를 아들인 자신이 오늘 밤 마침내 손에 쥐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세차게 뜁니다. 고결은 옮겨 적은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릿수를 다시 세어보고 눈금과 다시 맞춰보고 지도 앱에 넣어도 어긋남이 없는지 살핍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한 새벽이지만 고결은 도저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이 좌표가 대체 어디를 가리키는지 당장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온몸이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이 벅찬 발견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크게 뜁니다. 고결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조은혜였습니다. 지난 얼마간 고결은 조은혜와 거리를 두며 지내왔습니다. 자신의 얽힌 사정에 그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밤만은 이 벅찬 발견 앞에서만은 조은혜가 떠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고결은 이 순간 새삼 깨닫습니다. 고결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조은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그 짧은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윽고 잠에서 덜 깬 조은혜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고결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씨 미안해요, 이 시간에. 그런데 꼭 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립니다. 이 진실의 길을 고결은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 고결의 연락을 받은 조은혜가 숨을 몰아쉬며 오피스텔로 달려왔습니다. 새벽부터 걸려온 고결의 전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조은혜는 옷만 겨우 걸치고 뛰쳐나온 참입니다. 마침 조은혜의 손에는 챙겨온 자료가 한 뭉치 들려 있습니다. 전날 밤 조은혜는 대학 선배 성현에게 그 설계도의 정밀 분석을 따로 맡겨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분석 결과가 새벽에 도착했고 조은혜는 그 자료까지 함께 들고 온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조은혜의 얼굴에도 긴장이 가득합니다. 팀장님, 선배가 밤새 분석해준 결과예요. 이거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조은혜가 자료를 내밀자 고결은 자신이 밤새 이어붙인 좌표를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종이를 붙여놓고 한자 한자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은혜가 가져온 성현의 분석에서도 설계도 여백의 숫자는 실제 지번과 얼추 들어맞는 좌표 체계로 나옵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도 두 사람의 종이가 똑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고결과 조은혜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정말로 뭔가를 여기 숨겨두신 거예요. 그것도 누가 봐도 모르게요. 고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혼자 품고 있던 예감이 이제는 두 사람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두 종이가 같은 곳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고결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고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 이 좌표가 정확히 어딘지부터 찍어봐요. 어딘지 알아야 갈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큰 지도를 펼쳐놓고 종이 위에 숫자를 조심스레 옮겨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지도 위를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동안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좌표가 무엇을 가리킬지 두려우면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지도 위에서 손끝이 한 점을 향해 좁혀 들어갑니다. 조은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팀장님, 만약에 정말 뭔가가 거기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결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물음의 답을 고결 자신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숨겼는지조차 모르는 지금 그 뒤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치만 확인은 해야 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라면 뭐가 됐든. 고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조은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지도 위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고결의 손끝이 지도 한 점 위에서 조용히 멈춥니다. 조은혜가 숨을 죽인 채 그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좁은 방 안에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숨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자리가 또렷이 잡힙니다. 지도 위에 좌표를 찍은 순간 고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자리는 뜻밖에도 낯설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지도 위에 점을 손끝으로 짚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이 생전에 어린 고결의 손을 잡고 자주 지나던 동네 어귀, 바로 그 오래된 창고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늘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결아, 나중에 아빠가 돈 좀 모으면 여기다 우리 둘이 사무소 하나 차리자. 네 이름 걸고 아빠랑 너랑 둘이서 말이야. 25년 동안 잊고 있던 그 목소리가 지도 위의 점 하나에서 문득 되살아납니다. 고결의 눈시울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정하던 아버지가 왜 하필 그 약속의 자리에 무언가를 숨겨두었을까? 고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수많은 장소 가운데 아버지가 그 창고를 좌표로 남긴 데에는 분명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언젠가 자란 아들이 그 약속의 자리를 스스로 떠올려 찾아오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이라면 아들이 반드시 기억해 낼 것이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은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기 지금 가시려고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고결은 더 미룰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지금 가봐야겠어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5년을 기다린 건데 몇 시간도 못 기다리겠어요. 목소리에는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조은혜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겉옷을 챙겨 들고 고결의 뒤를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이 길을 고결 혼자 걷게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이른 아침에 서늘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창고가 가까워질수록 고결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건네려던 무언가가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고결은 옛 약속이 서린 그 자리로 25년을 돌아 다시 향합니다. 걸으면서 고결은 어린 시절의 그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큰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 쥐던 감촉, 그 든든하던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정한 약속이 결국 이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감춘 자리가 될 줄은요. 고결은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가요. 25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갈게요. 조은혜가 곁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듯 걸음을 맞춰줍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낯익은 듯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이 동네 얼굴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래도 고결의 발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그 자리를 향해 정확히 나아갑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옵니다. 25년 세월 방치된 창고 앞에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낡은 함석 문에는 붉은 녹이 두껍게 앉았고 벽을 타고 오른 마른 넝쿨이 창문을 반쯤 가리고 있습니다. 주변엔 인적이 없고 이따금 바람에 함석이 덜컹이는 소리만 들립니다. 고결은 잠시 문 앞에 서서 낡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지나던 그 창고가 세월에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고결이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자 오래 잠들어 있던 경첩이 날카롭게 삐걱였습니다.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오래 갇혀있던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바닥엔 먼지가 손가락 한 마디만큼 두껍게 쌓여 있고 천장 구석마다 거미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릅니다. 조은혜가 손전등을 켜 어둠을 갈랐습니다. 팀장님, 발밑 조심하세요. 여기 뭐가 잔뜩 널려 있어요. 두 사람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창고 안을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나무 상자, 녹슨 공구, 뒤엉킨 전선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벽 한쪽에 유독 온전한 모습으로 버티고 선 물건 하나가 불빛에 잡혔습니다. 낡은 철제 캐비닛입니다. 세월의 색이 바래고 겉면엔 녹이 슬었지만 문짝만은 아직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물건들이 다 무너지고 삭는 동안 저 캐비닛만은 누군가 일부러 지켜온 듯 온전합니다. 고결의 시선이 그 위에 붙박였습니다. 저거예요. 고결이 나직이 말하며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캐비닛 손잡이에 걸린 녹슨 자물쇠를 비춥니다. 고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이 창고를 좌표로 남긴 이유가 저 캐비닛 안에 있을 것입니다. 조은혜가 숨을 죽인 채 고결의 곁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전등 불빛이 낡은 캐비닛 하나에 나란히 모였습니다. 고결은 손을 뻗어 캐비닛의 차가운 표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두껍게 앉은 먼지 아래로 오래된 철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25년 전 이곳에 무언가를 감췄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것일 리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무언가일 것입니다. 고결의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조은혜가 그 마음을 알아챈 듯 고결의 등을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팀장님. 저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에 고결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고결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자물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2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합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서로에게 들릴 듯합니다. 고결은 근처에 굴러다니던 쇠막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캐비닛에 걸린 녹슨 자물쇠는 이미 사글대로 사가 있습니다. 고결은 막대를 자물쇠 고리에 끼우고 두 손으로 힘껏 비틀었습니다. 잠시 버티던 자물쇠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맥없이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 길게 울립니다. 고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치받쳐 오릅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25년 동안 몰랐던 무언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일지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결의 손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옆에 선 조은혜도 손전등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립니다. 팀장님, 천천히 여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조은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결은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결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천천히 캐비닛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경첩이 길게 신음하며 문이 젖혀지자 안쪽 깊숙한 곳에 신문지로 겹겹이 쌓은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물건은 하나도 없이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고결은 두 손으로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묵직한 무게가 전해집니다. 고결은 신문지를 한 겹씩 벗겨냈습니다. 오래된 신문지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집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회계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엔 세월의 얼룩이 짙게 뱄지만 종이는 놀랍도록 온전합니다. 습기를 피하려 얼마나 꼼꼼히 쌓아두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고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페이지를 빼곡히 채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눕는 특유의 필체에 숫자를 적을 때마다 끝을 야무지게 맺는 그 버릇.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의 공책 맨 앞장에 이름을 적어주던 바로 그 글씨입니다. 고결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뒷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버지 글씨예요. 틀림없어요.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조은혜가 놀란 눈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결의 팔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25년 전 세상을 뜬 아버지가 자신의 손글씨로 이렇게 살아 돌아온 듯합니다. 고결은 장부를 두 손으로 꼭 그려쥐었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남기려던 진실이 담겨 있음을 고결은 직감했습니다. 고결은 장부를 조심스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이 한 장 한 장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키려던 무언가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25년 동안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날의 진실이 이 안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결은 마음을 다잡고 첫 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첫 장부터 한 줄 한 줄 눈으로 좁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의 내용은 첫 장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와 오간 뒷돈,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좌로 흘러들어간 큰 금액이 날짜별로 촘촘히 정리돼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회사의 공식 장부와는 전혀 다른 숫자들입니다. 고결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어느 하청 대금은 실제 공사비보다 몇 배로 부풀려져 있고 그 차익이 낯선 계좌로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지출처럼 꾸며두었지만 아버지는 그 이면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떤 항목에는 작은 글씨로 실제 공사 없음이라는 주석까지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흐름을 지켜보고 파고들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 곁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고결의 눈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다름 아닌 고대치입니다. 승일란에도 지시란에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되풀이됩니다. 이미 돌아온 기억으로 그자의 죄를 알고 있던 고결이지만 아버지가 손수 남긴 종이 위에서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자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 기록이잖아요. 이게 다 사실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결은 대답 대신 장부를 더 빠르게 넘겼습니다. 손이 마음보다 급합니다. 아버지 한수철은 강수토권 설계팀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회사의 돈줄을 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이런 비밀 장부를 손수 적어 창고에 숨겨두었는지 이유는 이제 하나뿐입니다. 아버지는 회사 안에서 은밀히 벌어지던 이 돈의 흐름을 우연히 알아챘고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세상에 나올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고결의 손끝이 고대치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25년을 아버지라 불렀던 그 사람의 이름이 친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장부의 제목 한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 두 아버지가 이 한 권의 장부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마주 서 있습니다. 조은혜가 곁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잠깐 쉬었다 봐도 돼요. 고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봐야 해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남기셨는데 제가 눈을 돌릴 순 없어요.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 오랜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25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온 사람의 이름이 친아버지를 겨눈 죄의 기록 위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 고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자신이 밟고 살아온 그 집안의 뿌리에 이토록 어두운 진실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감은 눈앞에 어린 시절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웃던 고대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다정하던 얼굴과 지금 장부 위에 박힌 이 이름이 도무지 하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기록은 차갑도록 분명합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다음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진실은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넘기던 고결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날짜, 바로 그 옆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보고 예정. 아버지의 글씨로 또렷이 남은 4글자입니다. 고결은 그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습니다.
아버지는 이 장부를 근거로 누군가에게 이 모든 비리를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회장 고광수에게든 다른 어디에든 아버지는 이 진실을 세상에 꺼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며칠 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결은 두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보다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칠 사이의 그 간격이 결코 우연일 리 없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던 사람이 그 진실을 채 알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고결은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 아버지가 이걸 알리려던 그 며칠 뒤에 사고가 났어요. 딱 며칠 뒤에요. 조은혜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그 사고가 설마 우연이 아니라 조은혜도 뒷말을 차마 잊지 못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고결의 가슴을 서늘한 확신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결코 우연한 불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잃었던 기억을 되찾은 뒤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이 장부가 비로소 낱낱이 일러줍니다. 아버지는 이 비자금 장부를 세상에 꺼내려 했기 때문에 그 입을 막으려는 손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로 덮여있던 25년 전 그 일이 실은 이 장부를 지우기 위해 꾸며진 짓이었음을 이제 아버지의 필적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머릿속 기억으로만 붙들고 있던 그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내밀 수 있는 또렷한 증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고결은 장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감춰져 있던 진짜 얼굴이 이제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고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 하나를 없앤 일이잖아요. 조은혜의 목소리도 젖어듭니다. 고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장부는 단순한 회계 기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증언하는 문서입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물음에 아버지가 스스로 남긴 대답입니다. 고결은 조은혜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낮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은혜 씨, 저 끝까지 갈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남기셨는데 여기서 덮을 순 없어요. 조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결은 이를 악물고 남은 장을 마저 넘겼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고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앞선 장들과 달리 짧은 문장들이 급하게 휘갈겨져 있습니다. 반듯하던 아버지의 글씨가 이 장에서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급히 적어 내려간 흔적입니다. 사고 당일의 정황을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짚어둔 기록입니다. 찌그러진 차량을 한밤중에 몰래 정비소로 옮긴 정황, 그리고 그 일을 맡아 처리한 심부름꾼의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고결은 그 이름을 눈으로 줬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오랜 세월 회장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사람의 이름입니다. 늘 공손하고 성실해 보이던 그 사람이 그날 밤 사고 차량을 감쪽같이 치웠다는 뜻입니다. 고결은 낮게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날 일이 한 사람만의 짓이 아니었어. 사고를 감추기 위해 여러 사람의 손이 함께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차를 옮긴 사람, 그 일을 시킨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조용히 덮어준 사람. 아버지의 죽음은 한 사람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여러 손이 촘촘히 맞물려 꾸며낸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강수그룹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통째로 움직인 일이었습니다. 힘없는 설계팀 과장 하나의 죽음쯤은 그들에게 그저 덮어버리면 그만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은혜가 창백해진 얼굴로 낮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통째로 얽힌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덮었다는 건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섰다는 거잖아요. 고결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도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이제야 사무칩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 장부를 찾아내 묻혀버린 진실을 세상에 밝혀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당부입니다. 고결은 장부를 가만히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고결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으며 낮게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어. 회장을 지척에서 모시던 사람이 그날 밤 사고 차량을 치웠다면 그것은 곧 이 은폐가 집안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더럽혔던 것일까. 고결은 아득해지는 정신을 애써 붙들었습니다. 조은혜가 그런 고결을 걱정스레 바라봅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25년 전 그날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고결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까지도 이 진실을 아들에게 남기려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흔들리는 글씨 한자 한자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 대신 들어섭니다. 장부의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내려간 순간 고결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차가운 캐비닛에 기댄 채 장부를 두 손으로 그어쥐고 고개를 깊이 떨굽니다. 아버지가 손수 남긴 마지막 기록을 두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온몸을 짓누릅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지만 아버지의 글씨로 다시 마주하니 그 무게가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자신이 오래도록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두 개의 진실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누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 곁에서 25년을 살아왔다는 참담함이 뒤엉킵니다. 고결의 눈에서 오래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저 하나 두고 가시는 게 또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고결은 젖은 목소리로 오래 흐느꼈습니다. 7살 어린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전해집니다. 좋은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슬픔 앞에서는 부질없다는 것을 좋은 애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곁을 지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애는 조용히 고결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그의 어깨를 두 팔로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나직이 이어집니다. 고결은 좋은 애의 손길에 기대어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마음껏 슬퍼했습니다. 그동안은 복수의 분노에 짓눌려 제대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슬픔이 조금 잦아든 뒤에야 고결은 젖은 눈으로 장부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슬픔만으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것을 고결은 압니다. 고결은 젖은 눈으로 좋은 애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를 25년이나 아들로 키운 사람인데 목소리가 다시 갈라집니다. 좋은 애는 고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팀장님 혼자 짊어질 일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같이 있을게요. 그 말에 고결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오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무너지려는 마음을 겨우 붙들어 줍니다. 이제 이 장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무겁고 두려운 물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결은 젖은 눈으로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감춰둔 이 자리가 이제는 아버지와 나누는 마지막 인사의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고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고결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책상 위에 장부를 올려놓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쥐었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여럿입니다. 곧장 고대치를 찾아가 이 장부를 얼굴 앞에 들이밀어야 할까? 아니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정식 절차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 고강수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 어느 쪽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낮게 새어나온 혼잣말이 방 안에 가라앉습니다. 이걸 세상에 꺼내면 무너지는 건 한 사람이 아니야. 고대치 한 사람의 죄를 묻는 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강수그룹 전체가 그 안에 얽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오랜 세월 회사에 몸담은 직원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고결은 그것마저 두렵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이런 진실로 무너뜨려도 되는 것일까? 고결은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떠올리며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꿔 남긴 기록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25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어둔 채 앞으로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침묵에 자신마저 보태는 것은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고결은 밤새 좁은 방 안을 서성이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폈다 덮었다 하며 몇 번이고 마음이 오갑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고결은 장부를 앞에 두고 홀로 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고결의 눈빛이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고결은 창가에 서서 붉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자신은 25년을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과 마주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버지가 남긴 이 진실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손이 떨려옵니다. 하지만 고결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두려움조차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갚을게요. 25년 동안 아무도 안 물어봤던 거 제가 물을게요. 고결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빛이 밤새 지친 고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그 얼굴에 이제는 아버지를 닮은 단단함이 어립니다. 고결은 장부를 가방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갈 곳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고대치의 집무실에도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고대치는 은밀히 부리던 흥신소로부터 한 통의 은밀한 보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결이 강수토권 옛 창고 근처를 다녀갔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대치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짐작 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무언가를 그 근처에 흘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타고 올라옵니다. 25년 동안 애써 잊고 지내던 그 창고의 이름이 하필 지금 고결의 발길과 함께 되돌아온 것입니다. 고대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람을 불러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창고를 지금 당장 뒤져.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해. 특히 캐비닛부터 열어봐.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립니다. 늘 냉정을 잃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고대치는 밤새 애를 태우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창가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대답은 그를 그대로 얼어붙게 했습니다. 사장님, 창고 안 캐비닛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다녀간 것 같습니다. 고대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그곳을 다녀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고결이라면 이미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25년 동안 완벽하게 덮여 있다고 믿었던 과거가 발밑에서부터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대치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배어 나옵니다.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자리와 이름, 그 모든 것이 낡은 장부 한 권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고대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장부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만약 고결이 그 장부의 내용을 이미 다 읽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깨달았다면 25년 전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고대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이 일을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날의 일을 아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등지거나 입을 닫았고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몫으로 떠하는 두려움뿐입니다. 고대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다시 흘러내립니다. 하필 그 아이가 고대치는 낮게 신음했습니다. 25년 전 어린 그 아이를 거두어 아들로 삼은 것은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곁에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이 그토록 감추려던 진실의 열쇠를 쥐고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고대치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무렵 며느리 서승리는 시아버지 고대치의 집무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서승리는 고대치의 서재에 작은 도청기 하나를 남몰래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맏며느리였지만 그 다정함 아래에는 누구도 짐작 못할 속내가 감춰져 있습니다. 서승리는 이미 오래전 이 집안이 25년 동안 덮어온 진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범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고대치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5년을 빼앗긴 사람은 바로 자신의 친정아버지 서건식이라는 것을요. 서승리가 이 집안에 들어와 도청기까지 심어가며 고대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이유도 오직 하나, 아버지에게서 빼앗긴 그 잃어버린 25년을 그 명예를 언젠가 반드시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통화도 서승리에게는 처음 마주하는 비밀이 아니라 오래 지켜봐 온 판 위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창곤이 캐비닛이니 하는 단어들이 다급하게 오갑니다. 평소 냉정하고 흐트러짐 없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습니다. 서승리는 백색 소음을 틀어 도청을 감춘 채 숨을 죽이고 그 말들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고결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승리는 고대치가 흥신소를 부려 고결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 도청기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치가 저토록 무너진 목소리로 창고와 캐비닛을 찾는다는 것은 고결이 마침내 25년 전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물증에 손을 뻗었다는 뜻입니다. 서승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오래 벼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벅참 뒤로 곧바로 서늘한 계산이 밀려듭니다. 고결이 대체 어디까지 손에 넣은 거지? 서승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고결이 쥔 것이 정말 그 진실을 통째로 무너뜨릴 물증이라면 이 판은 자신이 그려온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터질지도 모릅니다. 고대치의 죄가 이렇게 뜻밖의 손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터져 나오면 아버지 서건식의 명예회복은 그리고 고민호의 경합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강수그룹이 이대로 통째로 무너져 내리면 자신이 되찾으려던 아버지의 자리마저 그 잔해에 함께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서승리는 도청기를 손에 쥔 채 복도의 벽에 몸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립니다. 25년을 별러온 그 판이 이제 자신의 손을 벗어나 저 혼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승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고결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가 쥔 물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흔들리는 판 위에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세월을 지켜낼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서승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승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엿들은 이 몇 마디가 곧 강수그룹 전체를 삼킬 큰 불의 첫 불씨임을 서승리는 직감했습니다. 다만 그 불길이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울 빛이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함께 태워버릴 재앙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서승리는 도청기를 손안에 꼭 감춰 쥐었습니다. 날이 밝자 고결은 장부를 품에 안고 곧장 고대치를 찾아갔습니다. 밤새 흔들리던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리됐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고결의 눈빛에는 더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고대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얽힙니다. 고결은 천천히 걸어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장부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 앉은 세월의 얼룩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대치의 시선이 그 장부에 닿는 순간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고대치는 그 필체를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25년 전 자신이 그토록 없애버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글씨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끝내 손에 넣지 못했던 바로 그 장부가 지금 자기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고대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결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대치 사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그 호명이 두 사람 사이에 쌓인 25년의 세월을 단칼에 갈라 놓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25년의 배신에 대한 서늘한 심판만이 남습니다. 고대치는 흠칫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장부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뭔데 이러느냐? 난 그런 물건 본 적도 없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습니다. 고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 수철이 남기신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사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고결의 시선이 고대치를 똑바로 겨눕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입니다. 고대치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래 감춰온 진실이 눈앞에 놓이자 그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너 대체 그걸 어디서 말끝이 흐려집니다. 그 한마디에 고대치가 이 장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집무실 안에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25년 전 진실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오랜 대치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고결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고결은 고대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얼굴입니다.
밥을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아들이라 불러주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얼굴 위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입니다. 두 얼굴 사이에서 고결의 마음이 한순간 아득해집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또다시 25년을 묻히게 될 것입니다. 고결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한수철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 말에 고대치의 어깨가 크게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던 진실을 이제 자신이 대신 세상에 꺼낼 차례입니다. 처음에 고대치는 끝까지 잡아뗄 작정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억지를 부려봅니다. 난 그런 장부 본 적도 없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 아침부터 사람을 잡는 거냐? 네가 아비를 이렇게 몰아세워도 되는 거냐? 하지만 고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장부를 펼쳐 한 장 한 장 짚어 나갔습니다. 이 날짜 기억하시죠? 이 계좌로 이 금액이 빠져나간 것도요. 그리고 여기 이승일란에 사장님 성함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고결이 짚는 날짜와 금액이 하나하나 실제 사실과 맞물리자 고대치의 입에서 반박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더는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고대치의 태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억지를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결에게 다가서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결아 아니 고결아. 원하는 게 뭐냐? 회사냐? 지분이냐? 말만 해라. 다 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내주겠다. 이 회사 통째로 네 앞으로 돌려도 좋아. 고대치는 손을 떨며 고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이 장부만 없던 일로 해다오. 응? 이 아비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빈다. 고결은 자신의 팔을 붙든 그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25년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 지금은 오직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와 재산을 미끼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에 대한 사죄는 뉘우침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목숨줄 하나를 지키려는 발버둥뿐입니다. 고결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줌의 정마저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고결은 붙잡힌 팔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고대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서늘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 고대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고대치는 목소리를 바꿔 이번엔 정에 호소하려 들었습니다. 결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잖니. 네가 이 아비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냐.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고결의 마음을 더 차갑게 굳혔습니다. 고결은 낮게 되물었습니다. 은혜요? 그 은혜라는 게 제 친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들을 데려다 키운 거였습니까? 고대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에게 베풀었다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실은 죄를 덮기 위한 위장이었음을 고결의 그 한마디가 낱낱이 들춰냅니다. 고대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모서리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자리도 아들이라 믿었던 정도 이 순간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남은 것은 오직 25년 만에 되돌아온 죗값뿐입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아들이 아닙니다. 고결은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도 지분도 필요 없습니다. 고대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산이라면 무엇이든 내주겠다는 제안이 고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고대치는 그 말의 뜻을 얼른 헤아리지 못한 듯 멍하니 고결을 바라봅니다. 평생 돈과 자리로 사람을 움직여 온 사람에게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고결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25년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숨겨온 그 대가를 이제는 법 앞에서 제대로 받으셔야죠. 고대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고결의 목소리에는 눈물도 분노의 고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고결은 장부를 다시 집어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장부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만 이 세상에 남겨두고 그렇게 억울하게요.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사장님은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고대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입니다. 고결은 흔들림 없이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그 억울함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 장부 그대로 이사회에 올리고 검찰에도 넘길 겁니다. 사장님이 25년 동안 감춰온 모든 것을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고대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겨우 짜낸 목소리가 애원처럼 갈라집니다. 결아, 그건 회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이야. 너도 무사하지 못해. 우리 집안이 다 끝장난다고. 네가 아끼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칠 거야. 하지만 고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라면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잘못 위에 쌓아 올린 거라면 지금이라도 무너뜨리는 게 옳으니까요. 그게 제 아버지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고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고대치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 나가는 고결의 걸음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진 오랜 빚을 이제야 비로소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 뒤로 고대치의 갈라진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매달립니다. 결아,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다오. 이 아비를 봐서라도. 하지만 고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고결은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아들의 이름, 그 부름이 고대치의 어떤 애원보다 더 크게 고결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나서는 고결의 눈가에 뒤늦은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맺힙니다. 그날 오후부터 강수도권 안팎으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실을 드나드는 낯선 변호사들의 무거운 발걸음, 오후 내내 굳게 닫힌 회의실 문, 복도 곳곳에서 오가는 임원들의 낮은 수군거림이 겹칩니다. 평소와 다른 공기를 직원들은 금세 알아챘습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서 불안한 속삭임이 새어나옵니다. 한 직원이 옆자리 동료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터진 거 아니야? 아침부터 분위기가 왜 이래? 사장님이 아무도 안 들이신데. 동료가 목소리를 낮춰 답합니다. 몰라. 근데 사장님 얼굴이 하루 새 폭삭 상하셨더라. 변호사들이 저렇게 줄줄이 들락거리는 것도 여태 처음 봐.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회사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만은 사내 전체에 빠르게 번져갑니다. 오랜 세월 흔들림 없어 보이던 강수그룹의 단단한 껍질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몇몇은 서둘러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벌써 몸을 사리며 발을 빼려는 사람도 보입니다. 굳게 닫힌 사장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불안만 점점 커져갑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가 넘치던 사무실이 오늘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이 흠칫 놀라며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부터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그 견고한 벽에 낡은 장부 한 권이 균열을 낸 것입니다. 그 파문이 이제 한 사람의 집무실을 넘어 회사 전체로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나이 지긋한 임원 몇이 창밖을 내다보며 낮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는데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겠지. 신 말조심하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나. 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단속하는 목소리에도 불안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강수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하다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이름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이 거대한 조직의 밑바닥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아무 일 없이 흘러온 하루하루가 실은 덮어둔 진실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머지않아 회사의 담을 넘어 회장의 집까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 회사를 떠받쳐 온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자산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던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이 깨지면 회사를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셈입니다. 25년 동안 이어져 온 강수그룹의 무거운 침묵이 마침내 소리를 내며 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강수그룹 회장 고강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게 밴 얼굴에 어딘가 불안한 그늘이 드리워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조용히 정리하며 지내던 그였지만 오늘따라 집 안팎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회사에서 걸려오던 전화도 어딘가 어수선하고 곁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감추지 못한 불안이 묻어 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낌새를 오랜 세월 회사를 이끌어온 고강수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평생을 사업 속에서 살아온 그의 촉이 지금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강수는 곁을 지키던 비서 주용만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주용만의 얼굴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고강수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 비서 자네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고강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아까부터 다들 나만 피하는 것 같아. 나한테는 사실대로 말해보게. 자네만은 나를 속이지 말게. 주용만은 회장 앞에 선 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마 전할 수 없는 이야기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25년 전 그날의 은폐에 다름 아닌 자신의 손도 얹혀 있음을 주용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그 죄가 이제 회장 앞에서 낱낱이 들춰지려 합니다. 주용만은 결국 고개를 깊이 떨궜습니다. 회장님, 그게 뒷말이 목에 걸려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고강수는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무언가를 직감한 듯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그어쥐었습니다. 시한부의 몸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며 고강수는 다가올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합니다. 25년 동안 이 집안이, 이 회사가 깊이 감춰온 어두운 진실이 마침내 회장의 서재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강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25년 전 촉망받던 젊은 설계팀 과장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 여기며 넘겼던 그 죽음이 어쩌면 자신이 아는 것과 전혀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이제야 뒤늦게 밀려듭니다. 고강수는 마른 입술을 떼어 다시 물었습니다. 주 비서, 혹시 이게 아주 오래된 일과 닿아 있는 겐가? 그 물음에 주용만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회장이 이미 무언가를 어렴풋이 짚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용만은 직감했습니다. 고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말해보게, 주 비서. 내가 다 감당하겠네. 고강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의 마지막 결기가 서려 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안이, 이 회사가 깊이 감춰온 어두운 진실이 마침내 회장의 서재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수그룹을 뿌리째 뒤흔들 그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직전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회에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5년을 묻혀있던 한수철의 죽음이 마침내 표면으로 떠오르는 지금, 고결의 파양선언과 비자금 장부라는 오래된 단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인물들의 관계와 그동안 깔려온 복선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고결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파양 신청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들로 불리며 살아온 그 집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고대치와 인연을 끊겠다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고결에게 파양은 고대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벗어야만 비로소 한수철의 아들로 설 수 있다는 계산이 선 뒤에 내린 결단입니다. 고결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여러 회차에 걸쳐 촘촘히 쌓여왔습니다. 잃었던 기억이 돌아오면서 고결은 자신을 둘러싼 거짓의 정체를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고대치가 가해자이고 서건식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썼으며 조성준이 끝내 침묵했다는 사실까지 이미 낱낱이 꿰뚫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고결은 곧바로 폭로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팀장의 얼굴로, 집에서는 아직 아들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처럼 자신의 분노를 안으로만 눌러왔습니다. 그 억눌린 시간이 마침내 파양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대치가 마지막까지 고결을 회유하려 할 때 꺼낸 논리입니다. 계열사든 지분이든 얼마든 주겠다. 좋은 애와 결혼해 미국에서 편히 살게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재산과 안락으로 사람을 움직여온 고대치에게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카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고결에게 아무 힘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어긋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고결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은 파양이 고결에게는 정체성을 되찾는 절차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고결은 이미 여러 회차 전부터 자신을 고결이 아니라 한결이라 부르며 되찾은 본래의 이름으로 복수의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고대치의 아들 고결과 한수철의 아들 한결 사이에서 고결은 오래 흔들려 왔습니다.
파양은 바로 그 흔들림에 종지부를 찍고 어느 쪽 아들로 살 것인지를 스스로 못 박는 선언인 셈입니다. 25년을 키워준 정과 친아버지의 억울함이 한 사람의 가슴 안에서 부딪힐 때 고결이 끝내 친아버지 쪽을 택했다는 것이 이 결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고결은 이제 감정에 대치해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버지가 남긴 물증을 붙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양으로 고대치의 그늘에서 벗어난 고결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수철이 남긴 흔적뿐입니다. 그 흔적을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이 곧 이야기의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직전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고대치의 입에서 새어나온 한마디였습니다. 한수철이 애초에 그런 화근만 만들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그저 제 물건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라는 변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고결은 곧바로 그 물건이 비자금 장부가 아니냐고, 그 장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대목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복선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한수철은 강수토건 설계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돈줄을 쥔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하청업체와 오간 이중의 리베이트 정황을 알아챘고 그것을 회장에게 보고하려 했습니다. 고대치가 그 입을 막으려 했고 바로 그 다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25년 전 그날은 공교롭게도 한수철의 기일이자 사고일로 겹쳐 있습니다. 여기서 유품의 의미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한수철은 세상을 뜨기 전 어린 고결에게 낡은 무전기 하나와 설계도 한 장을 남겼습니다. 무전기에는 그날 사고 현장의 목소리가, 아들만은 살려달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그 녹음의 존재는 확인되었고 조성준을 거쳐 조은혜의 손을 지나 고결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는 아직 그 쓰임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조각입니다. 설계팀 사람이 굳이 아들에게 남긴 도면 한 장에 단순한 건물 치수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수철이 왜 이 단서를 하필 두 개의 물건에 나누어 남겼는지도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무전기 하나, 설계도 한 장은 따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유품이지만 함께 놓으면 비로소 뜻이 열리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데 밝고 꼼꼼하던 설계팀 사람이 누군가 하나를 빼앗아 가더라도 나머지 하나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도록 진실을 조각내어 아들에게 맡겼다면 그 치밀함 뒤에는 그만큼 쫓기고 두려웠던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조차 이렇게 감추어 두어야 했는지가 한수철이라는 인물의 마지막 며칠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유품들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읽혀야 할 하나의 신호였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전기가 그날의 소리를 증언한다면 설계도는 비자금의 실체가 감춰진 자리를 가리키는 지도일 수 있습니다. 한수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그 확은 곧 비자금 장부가 마침내 아들의 손에 들어오는 흐름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25년 전 사고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입을 막기 위한 은폐였다는 사실이 물증으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직전 회차와 그 앞의 여러 회차에서 고대치의 행동은 오직 하나의 축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흥신소를 통해 고결의 새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캐내려 값을 두세 배로 얹겠다고 재촉했습니다. 급기야 직접 그 집문 앞까지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보다 조은혜에게 발각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지묘함의 뿌리에는 25년 묵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대치는 오랫동안 차가 그 자리에서 전복돼 다 불탔으니 녹음기 같은 것이 남아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하지만 고결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내뱉을 때마다 그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무전기 녹음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정작 그보다 더 결정적인 물증인 비자금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는 25년째 알지 못한 채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고대치라는 인물의 성격은 이 지점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위기에 몰리면 먼저 잡아떼고 통하지 않으면 재산으로 회유하고 그래도 안되면 정에 호소하거나 협박으로 돌아섭니다. 죽은 한수철에 대한 사죄나 뉘우침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25년간 고결을 아들로 거둔 것조차 죄책감과 함께 진실을 곁에 두고 감시하려는 계산이 얹혀 있었다는 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들의 파양 선언은 감시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이자 발밑이 무너지는 경고입니다. 고대치가 25년 전 그 창고나 그 언저리에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무언가를 흘렸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오래전 스스로 없애지 못한 물건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불안은 고결의 발길이 옛 흔적을 더듬을수록 함께 되살아납니다. 25년 동안 완벽하게 덮여있다고 믿었던 과거가 정작 자신이 거둬 키운 아들의 손끝에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고대치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진실을 곁에 두고 감시하려 데려온 아이가 이제는 그 진실의 열쇠를 쥐고 돌아온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고대치는 더욱 다급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결이 이미 결정적 물증을 손에 쥐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앞에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버둥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증언하는 역설이 되어 고대치를 점점 더 깊은 궁지로 몰아넣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고광수는 주용만으로부터 은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25년 전 사고가 난 날이 2001년 5월 16일로 확실하고 사고 다음날 고대치가 늦게 출근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당시 전무였던 고대치가 일개 직원 한수철의 장래에 지나칠 만큼 관심을 쏟고 유족인 어린아이까지 살뜰히 챙겨 주변이 의아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향이 극과 극이라 친하지도 않았다는 말에 고광수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광수의 인지 상태입니다. 고광수는 아직 아들 고대치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확정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날 밤 찌그러진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 사고를 덮은 정황까지는 짚었지만 그 사고가 한수철의 죽음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는 여전히 조사의 바깥에 서 있습니다. 시한부의 몸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며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을 뿐입니다. 이 회장의 추적이 드러내는 것은 한수철의 죽음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손이 맞물린 조직적 은폐였다는 구조입니다. 차를 몰아 사고를 낸 사람,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사람, 밤중에 사고 차량을 몰래 옮긴 사람, 그리고 장례를 앞장서 주관하며 어린 유족을 거둬 감시한 사람까지 하나의 죽음을 덮기 위해 강수그룹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통째로 움직였습니다. 힘없는 설계팀 직원 하나의 죽음쯤은 덮어버리면 그만이라 여긴 그 구조가 25년이 지난 지금에야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용만이라는 인물의 자리도 이 구조 안에서 미묘합니다. 회장의 곁을 오래 지켜온 그는 25년 전 밤 사고 차량을 옮긴 일에 자신의 손도 얹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회장의 명을 받아 그날의 진실을 캐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죄가 스스로를 향해 돌아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은폐에 가담했던 손들이 하나씩 진실 쪽으로 방향을 틀 때 고대치가 기대온 침묵의 벽은 안쪽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고광수의 조사와 고결의 물증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진실을 향해 좁혀 들어가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회장이 검경에 확인을 넣어 가해자를 특정하는 순간과 고결이 아버지가 남긴 장부로 은폐의 전모를 밝히는 순간이 맞물릴 때 강수그룹을 떠받쳐온 오랜 침묵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배가 물밑에서부터 기울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조은혜는 고대치의 회유를 정면으로 거절했습니다. 고결이 쥔 증거를 대신 빼내달라는 요구에 25년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 팀장님이 너무 가엾다며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은 있었느냐고 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조은혜의 위치는 이 이야기에서 독특합니다. 조은혜는 진실을 완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 때문에 고결에게 밀려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조성준이 그날 현장에 있었고 끝내 침묵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결은 조은혜마저 자신을 속인 공범으로 규정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조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고결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뢰인이 안되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조은혜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대학 선배 성현에게 급히 무언가를 의뢰하기로 한 장면입니다. 고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곱씹은 끝에 떠올린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 의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태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조은혜가 설계 분야의 밝은 선배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한수철이 남긴 도면 속 단서를 함께 풀어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조은혜가 고결과 다시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결이 혼자 짊어지려던 진실의 무게를 조은혜가 곁에서 함께 나누는 순간이 오면 두 사람의 얼어붙은 관계에도 새로운 온기가 스밀 수 있습니다. 진실을 함께 파헤치는 동행이 곧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되는 흐름입니다. 누적된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서승리입니다. 서승리는 고민호의 아내이자 서건식의 딸로 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승리는 시아버지 고대치의 서재에 도청기를 심어두고 고대치가 흥신소와 나누는 통화까지 고스란히 엿들어 왔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안으로는 이 집안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승리의 동기는 개인적 야망과 딸로서의 회한이 뒤엉켜 있습니다. 서승리는 남편 고민호를 후계 경합에서 우승시켜 강수그룹을 손에 넣어야 아버지 서건식이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잃어버린 25년을 되찾아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고 조은혜에게 그것이 정말 고결을 위하는 길이 맞느냐고 거듭 물어왔습니다. 진실의 폭로가 강수그룹의 몰락을 뜻한다면 그것은 곧 서승리가 세운 계획의 붕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직전 회차 예고에서 스친 장면 하나가 의미심장합니다.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하는 서승리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눈과 귀가 되어준 도청 장치가 힘을 잃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승리가 그동안 정보의 우위를 쥐고 판을 조율해 왔다면 이제는 그 우위가 흔들리며 통제 밖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진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흐름 속에서 서승리의 계획과 강수그룹의 후계 구도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 낸 균열은 고대치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얹혀 살아가던 며느리와 후계 경합 나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까지 통째로 흔들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강수그룹을 떠받쳐온 것이 건물이나 자산이 아니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침묵이었다면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가장 단단하던 기둥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결의 파양선언이 어떤 결단이었는지, 비자금 장부와 유품이 어떻게 하나의 단서로 모이는지, 그리고 고대치의 두려움과 회장의 뒤늦은 추적, 조은혜의 동행과 서승리의 흔들리는 판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25년 동안 덮여있던 진실이 마침내 물증을 만나 세상 밖으로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지금, 다음 회에는 그 진실이 강수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어디까지 뒤흔들지, 그리고 고결이 아버지에게 진 오랜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보는 재미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해석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한수철이 남긴 무전기와 설계도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읽혀야 할 하나의 신호였다는 것, 그리고 비자금 장부가 25년 전 사고를 단순한 우연에서 조직적 은폐로 뒤집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파양으로 고대치의 그늘을 벗어난 고결이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꿔 남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세울지 다음 회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